자, 첫 번째 키워드는 살벌한 주말인데요. 뒤에 보면 사진이 있죠? 바로 그 문제의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라고 좀 할까요? 그런 표현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자, 오늘 신상 공개가 됐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이름은 최원종, 2001년생입니다. 22살이죠. 사진이 지금 네모 하얗게 된 사진은요. 이거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 머리를 짧게 깎은 저 사진은 경찰이 확보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낸 게 아니에요. 경찰이 검거하면서 저 사진이 찍힌 거죠. 이 두 가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름은 최원종, 22살, 2001년생이고요. 사진 보시면요. 운전면허증 사진은 옛날 걸로 보여요. 그 옆에 있는 짧은 머리 사진, 이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구속 상태거든요. 지난 주말 구속영장 실질 심사, 판사 앞에서 심사받기 위해 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범행을 결심했습니까?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마스크밖에 하지 마세요. 언제 범행 결심했습니까? 무수히 많은 질문이 나왔지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참 많이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정혁진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처음에 체포됐을 이후에 네네. 경찰 쪽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약간 뭐 심신미약이다. 약간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가 보도도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범행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진행이 됐는지를 따져보니까 상당히 의도성 또는 계획성이 있는 정황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일단 계획성이라고 보이는 지점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 이게 무슨 영향을 좀 주는 사항이 될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법적으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예.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그게 이제 미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처벌되는 형이 감경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경할지 여부는 예. 의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예. 뭐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참고하겠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판사가 법관이 결정을 하는 건데 예. 그런데 과연 최원종 같은 경우에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가 있겠는가? 뭐 정신병력이 이제 있었다고 알려져 하지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범행, 이 끔찍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있어서 굉장히 고도의 계획적이에요. 예컨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전날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범행 도구를 이미 준비를 갖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범행을 갖다 예고하는 글까지 올렸어요. 그다음 실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차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치고 그렇게 해서 한 5명 정도가 그렇죠. 한 분은 돌아가시고 또 4분은 아주 1차 범행입니다. 그게요.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칼 들고 백화점 안에 들어가 가지고 9명한테 또 범행을 갖다 저질렀고요. 예.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범행 직후에 흉기를 화분에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과연 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았지만 묻지마 범죄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예. 굉장히 그 계획적이다. 고도의 그 계획을 가진 그런 그 범행이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미약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물론 이제 정신감정 같은 걸 해봐야 알겠지만은 예. 제 생각에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렇게 그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고 예. 오히려 마치 심신미약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예. 아주 고도로 그 범행이 계획된 거다. 그 자체를? 끝난 다음에 범행을 다 저지른 다음에 난 정신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게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한 주장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속이 됐고 향후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재판 과정에서 최원종의 변호인 측에서 그쪽 그런 심신미약 또는 뭐 체포하자마자 무슨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약간 괴롭힌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꺼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좀
뭐랄까요? 가명 이런 걸 노리고 좀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변호인은 그 최원종의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이 됐든 아니면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됐던 거의 100%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달리 변명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과연 재판부에서 법관이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굉장히 회의가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정신병력 그리고 뭐 치료 거부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자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성을 갖고 계시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이 상황도 좀 그렇게 가는데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주말 동안 사실은요 많은 분들 불안에 떨게 한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분위기에선 단순히 장난이 아니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보면은요, 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후에 접수된 살인 예고글이 총 거의 200건에 가까웠어요, 지금요.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7시까지 59명이 검거가 됐고요. 그중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아직 다 찾지 못했군요, 누가 올린 건지. 그런데 이 59명 중에 34명, 절반이 넘어가요. 10대 청소년이랍니다. 정신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처벌되는 겁니까? 경범죄입니까? 협박죄입니까? 무슨 살인 예고죄입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협박죄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협박은 어려울 왜냐하면 것 같고. 그 대상이 특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예.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인정될 수 있는 가장 큰 혐의는 살인 예비죄입니다. 살인 예비죄.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행은 기수만 처벌을 해요. 미수도 처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수라고 하는 것들은 형법에 관련 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을 때만 미수 처벌하는데 미수도 제대로 처벌된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예비나 음모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게 처벌을 안 받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형법에 살인이나 뭐 내란죄 같은 거 그런 아주 중대한 그 범죄에 대해서는 예비 음모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살인도 그렇기 때문에 살인 예비죄가 이제 처벌이 되는데 형량도 되게 셉니다.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무차별로 이렇게 죽이겠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리면 그 자체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 예비가 된다. 살인 예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살인 예비죄가 인정이 되면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나는 장난이었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다. 지금 보면 10대 청소년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찰력이 낭비됐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로 내가 장난으로 글을 올린 거에 불과하다. 그럼 이제 경범죄 처벌법으로 가가지고 과태료로 끝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로 연쇄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살인 예비다라고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때 장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글을 올린 거지 지금같이 이게 막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데 이 글을 올렸다 이걸 장난이라고 했다 이렇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 이제 59명 중에 벌써 3명은 구속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글을 올렸다고 치는데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그 살인 예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라고 그러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장난이라고 얘기하겠죠. 장난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범죄자가 피의자가 이렇게 변명을 해도 객관적인 그 모습으로 그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그 고의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성년자든 아니든 누구든지 간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런 장난쳤다가 그러니까 그런 글을 올리는 거는 장난일 수 있겠는데 처벌은 장난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면은 어떤 공공 장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요. 그 주변에 상점들이 많아요. 이런 살인 예고 글 때문에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요? 이거요. 법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설사 장난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절대요. 이런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장난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엄격히 잡아내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누가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면 흠칫 놀라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2가지 내용을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요. 서울의 지하철역이죠. 뭐 노년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분이 이 아이돌 뭐 사진을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게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주변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렇게 난장판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뭔 일이 났구나 드디어. 뭔가 흉기난동 또는 테러가 났구나 해서 많은 분들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저런 일로. 그리고요. 그리고 오인 사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학생이 뭐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뭐 모자 쓰고 다는데 그걸 잘못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진압 과정에서 학생이 막 다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과잉 진압이 돼버린 거죠. 과잉 진압. 이런 일까지 주말에 있었습니다. 지금 다들 두려움과 약간의 패닉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차지영 교수님. 예. 뭐 앞서서는 오인 신고로 이제 사람들이 큰일 날 뻔한 일 그리고 또 한 분이 뭐 경찰하고 이제 체포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다치는 일까지 있었는데 저게요 지금 분당 소연역하고 서울 강남역이에요. 예. 장갑차죠? 예, 장갑차죠. 도심의 장갑차가 경찰 장갑차가 딱 서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가슴을 쓸어내리는 또 하나의 뭐 장면을 연출했을지 싶은데요. 예. 사실은 뭐 지금 경찰 특공대가 나오고 장갑차가 동원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뭐랄까 우리 사회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같은 것들이 무슨 발생했을 일단 때 느낌은 무슨 폭탄 테러 약간 이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요. 테러범들이 그러니까 출범했을 때 아마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정인데 그런 모습인데 사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이상 동기에 의한 범죄, 이 묻지마 범죄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적지 않게 우리 사회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좀 과잉이라는 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일각에서 너무 저거 좀 지나치게 뭐 장갑차까지 갔다 왔는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이 지금 뭐랄까 이 그런 걱정들을 생각하면 일종의 뭐랄까 전시 효과, 일종 보여주기 위한 효과라도 저런 것들이 좀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 장갑차가 저게 언제까지 설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온라인상에 지금 뭐 일종의 이 살인 예고 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경찰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예방 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비판하는 쪽에서는 과유불급이다, 좀 지나치다. 더 무섭다 저게. 더 무섭다,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저런 식의 보여주기식 그 경찰의 강제력을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이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설마. 그렇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이상 동기 범죄잖아요. 이것이 뭐 일종의 뭐랄까 사회적 용어로는 외로운 늑대라고 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 중에 하나에 나타나는 지나친 경쟁에서 처지고 소외되는 젊은 층들이 이 지금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장면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런 이 즉시적인 예방 조치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범죄들이 왜 벌어졌을까?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구조적인 차원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가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책을 만들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경쟁에서 뒤처진 젊은이들을
나름대로 우리 이 복지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구제해내는가 예, 예. 이런 부분들에 좀 이 부실한 구멍은 없는가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논의까지 저는 같이 병행이 돼야만 예. 사실은 이런 범죄들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신림동, 흉기난동 그리고 분당 소연역 흉기난동 이렇게 잇따라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게 다갈래로 좀 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외로운 늑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신질환이 분명히 있는데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사안이요. 자꾸 파생이 됐는데 어디까지 파생을 했냐면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자리 잡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형 집행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는 어떤 그렇게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네. 두테르테의 시기라고 했죠. 네. 제가 이야기한 거는 사형이 흉악범이 확정된 사형수가 형소법 465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6개월 내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465조 법을 준수하라고 지시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두테르테 시하고는 틀리죠. 흉악범은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이 그 사법 판결까지 이런 사법 절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은 범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보니까 지난 대선 때도 사형 집행 이게 이제 쟁점에서 토론 주제가 됐거든요. 저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시에 이제 후보로서 등장하는데 다음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시 한번 의견을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최근 사태에 관련해서 사형 집행 생각 다시 한번 그리고 EU 아까 한동훈 장관이 EU 얘기했죠. 유럽연합으로부터 외교 단절될 수도 있다. 이거 집행하게 되면. 근데 유럽연합에서 시비 걸어서 사형 집행 안 한다고 법무장관이 말했다고 하는데 웃기는 발상이다. 이렇게 또 일축을 해버립니다. 자, 사형 집행 문제.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 이런 명단에 올라 있거든요. 집행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성범 전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형을 집행한 게 마지막으로 김영삼 대통령 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0년대군요. 97년으로 돼. 26년 동안 사형을 집행 안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형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느냐? 한동훈 장관 말이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유럽연합하고 범죄인 인도조약하고 형사사법공조약을 맺을 때 서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사형을 안 하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완전히 지금은 이런 흉악범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형을 안 시켜야 된단 말이야. 홍준표 시장한테 또 손을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 제가 기록을 보니까 55명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돼서 사형 집행 안 된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55명이네요. 그럼 50명이 넘은 상태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이 안 되고 그리고 있다. 마지막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은 30년 동안 사형을 매일 사형수 자격으로 30년을 보낸 거예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문제보다는 사실 사형의 실제적인 논쟁보다는 경찰의 총기 사용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봐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구두로 경고하고 쏩니다. 그 다음에는 공포탄을 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뭐 실탄 이런 건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현실에 맞게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느 경우에는 경고 없이 쏠 수 있다든지 그걸 아주 특정해서 말이죠. 뭐 총기를 뺏으려고 한다. 흉기는 어떻게 하고 들고 있을 때 위협을 느낄 때 이렇게 좀 해가지고 경찰관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주는 게 현실적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총을 못 쏜다니까요. 쏘아보는 경험도 별로 없고 그 테이전 쏘가지고 잘못되면 또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처벌받고 민사소송에서 돈 물어주고 이런 식에 대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경찰들이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가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자, 김주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나와 계신데요. 이 사형 집행가 이게 외교적으로 안 되는데요와 무슨 소리입니까? 할 건 해야지. 이게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신성범 전 의원께서 사형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실제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범죄 인도 조약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인권을 뭐 중요하게 여기는 선진국으로 이렇게 좀 인정받은 거는 이렇게 사형을 사실상 폐지하고 있는 이런 데서 좀 그 자격을 얻은 것도 그러면은 있고. 사실상 지금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이신데 그러면은 차라리 사형제를 폐지해 버리죠. 그러면 차라리 그건 안 됩니까? 그거는? 일단 뭐 현재 형법에 규정돼 있고 예. 국가가 가지는 정의의 어떤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 사형을 실시하는 걸로 또 돼 있고. 약간 우리나라가 어정쩡한 상황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제 사형제를 가지고 있고 또 사형 판결은 하지만 현재 집행은 안 하고 있고. 이런 약간의 뭐 약간 타협적 이런 입장이 있는데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좀 그 경찰들이 집행할 때 좀 더 예. 강한 걸 요구하거나 이제 이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음. 만약에 이제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의 묻지마 이런 범죄 살인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는 경찰이 바로 있을 가능성은 없고 예. 실제 이제 이렇게 뭐 강도나 흉악 무기를 소재한 범죄를 제압할 때는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가 예.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사회적 좀 범죄 원인을 좀 더 우리 사회가 해소하려고 하는 이게 일본에서도 이런 이제 범죄가 유행하거나 이런 게 다들 양극화가 심하고 불평등이 심해서 또 이런 청소년들 층에서의 경쟁 심화나 이런 거에 고립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상담이나 치료 영역 그리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쪽으로 좀 더 원인을 그러니까 범죄도 엄하게 대해야지만 그 원인은 더 엄정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사회적 의론을 모아가야지 좀 더 적자적 반응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큰 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은요. 어떤 강력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엔 유독 또 그런 논쟁이 시작되는 걸까요? 법이 너무 물러서 그런다. 아니다. 우리 사회가 아파서 그런다. 이게 토론이 시작되는 걸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이쯤 되면 이게 산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뭔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자, 키워드는 이재명 픽 돼 있어요. 픽이니까 뭐 골랐다는 뜻인데요. 사진에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화면에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요. 이재명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했죠. 그리고 최근에 김은경 위원장이 이른바 노인 폄하 이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고요. 어제 또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다른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역시 김은경 위원장과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만 두 가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사에 관한 것이라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은경 위원장께서 뭔가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인 폄하 발언 관련된 논란 이거는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막 지속이 돼서 뭐 발칵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약간 유감 뭐 이 정도 했고요. 근데 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낸 거는 또 다른 사안이에요. 가족사 문제인데요. 이 가족사 논란이 시작된 시점, 시작이 된 발언이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인데요. 지난주 역시 발언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사가 조금 있어서 기자들이 좀 나가고 속마음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자들 다 듣는데 하세요. 2006년 1월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부모님 모시고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홀로 살지만 비굴하지 않게 살면서 부모님 모시는 거 제 인생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자, 본인의 사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대한노회 찾아고. 근데 여기서요. 이게 이제 이 논란의 시작점이 된 대목이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18년 동안 모셔서 잘 모시고 뭐 이런 성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은경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지금 미국에 거주한다고 그러죠? 다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며칠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고모.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그래서 정영신 변호사. 네네. 정영신 변호사가 아까부터 이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막 찾아보시고. 아니 김은경 위원장의 이 집안 지금 구성원들 각자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인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김은경 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그 발언을 변명하러 이제 노인회의를 찾아간 거죠. 예. 그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남편이 2006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18년 동안이나 시부모님을 모셨고 남편은 고인이 됐지만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작년에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예. 재작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18년 동안이나 모셨다라고 하면 사실 옛날로 치면 효부상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강조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노인 회장도 말문이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양반이 말실수는 했겠지만 그런데 평소의 삶이 실제로는 이제 부모님 잘 공경하는 더군다나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부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 걸 또 인정하는 이야기를 노인 회장이 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시누이가 그 남편 시댁이 일남 4녀래요. 일남 4녀인데 그 중에 이제 시누이가 미국에 사는 시누이가 있는데 예. 보니까 작가예요. 그래서 책도 쓰고 그다음에 뭐 미주 한국일보에 글도 이제 정기적으로 쓰고 많이 찾아보셨는데요. 네. 그런 분인데 예. 그런 분이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부모님을 모시기는커녕 시부모하고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래서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 별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그것까지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집안 사정을 안 좋았다.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 시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자신의 발언을 덮느라고 자기 자신의 발언을 변명하느라고 우리 부모님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건 못 참겠다. 뭐 이제 재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실 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데 아무튼 뭔가 이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는. 그런 것까지는 내가 다 참았는데 예.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덮느라고 예. 사이가 좋지도 않았던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작년 12월 3일에 예.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부고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도 그렇게 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제 마음에 안 좋았는데 예. 어떻게 그것을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평소에 잘하지도 않은 부모님을 이용하느냐. 그것만은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장문의 글을 갖다가 올린 거죠.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아들은 또 뭡니까? 아들이 올린 글은. 그러니까 어제는 또 그 김 위원장의 아들이 뭐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가 그 김은경 위원장 독일 유학 갔을 때 보낸 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갖다가 올렸는데 거기선 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고모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사이가 나쁘네 안 모셔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이거예요? 그럼 또 거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두 사람 쪽의 양측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예. 저 그 돌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불행하셨던 분인 거 아닌가. 왜냐하면 며느리한테도 제대로 대접 못 받고 딸한테도 제대로 대접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양쪽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 그렇죠. 양쪽 주장이 다 맞는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 고모가 그러니까 시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자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자기가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직 그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하는 이야기는 작년 재작년이 어떤 사태였습니까? 코로나 사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민주당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그 보듬어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이어야 되고 그럴 걸 그 기대하고 김은경 위원장을 이제 선임을 한 건데
오히려 본인이 더 큰 문제를 민주당에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임기가 뭐 8월 말까지라는 예. 이야기도 있지만 그 전까지 혁신위원장이 계속 있어야 되나? 왜냐하면 김은경 씨가 혁신위원장이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이런 문제 가지고 예. 사람들 구설수에 오를 이유도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위원장이 대한노인을 찾아가서 시부모 얘기하면서 18년 동안 모셨다 이 얘기가 됐고 신우이가 뭔가를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주장이 있고 마지막에 아들 주장이네요. 아들 주장에 화면에 좀 준비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아들까지 온 거예요. 이게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 얘기까지. 고모 저희 가족의 상처 주는 거짓말로 공격해. 그러니까 서로 지금 거짓말이라고 좀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다음에 한 명이 더 나오는데요. 예. 누가 나오냐면 매제가 나와요. 매제가 또 나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신우이의 언니의 전 남편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뭐 남편 돌아가실 때 정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또 매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매제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정신이 혼란스럽고요. 차지영 교수님. 네. 아니 어쩌다가 정말 전 국민께 이런 걸 소개해드리고 말았네요. 정말요. 아니 어쩌다가 전 국민이 김은경 위원장 가족사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까?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뭐 요즘 최신 유행어법으로 이야기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김은경 구설수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정혁진 변호사가 지금 양측 간의 주장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양쪽이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하기 지금요.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3자가 봤을 때는 막장 가족극이면은 분명해 보인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막장이란 표현이 안 떠오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김은경이라는 분이 지금 이 개인 사인이 아니잖아요. 예. 민주당 이 공당의 혁신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라는 그렇습니다. 공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상당히 사회적 논란을 빚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폭염 때문에 불쾌지수가 지금 가뜩이나 덥습니다. 있는데 이 김은경 씨 가족사 논란까지 국민들이 지금 들으면서 정말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 김은경 위원장을 둘러싼 이야기는 설화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한다면 과연 혁신위를 끌고 갈 만한 수장으로서의 도덕적 그리고 또 이 뭐랄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민주당 혁신위가 내부적인 논의는 거의 다 끝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무기를 가지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빨리 거짓 판단을 조속히 하는 것이 저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지금 혁신 논의가 다 끝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원장 없다고 해서 지금 혁신위가 이 뒤에까지 논의했던 혁신안 자체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진짜 일종의 선당우사의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 정말 더 큰 불쾌지수는요. 김은경 위원장의 가족사 논란을 갖고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인 이 공격 소재로 삼는 이런 또 여당의 모습도 저는 정말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가족사의 고리로 해서 지금 여당 대표의 가족사까지 또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거. 이 지금 공격하신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김은경 씨 이 가족사 논란에 서글픈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러한 현실 자체가 정말 서글픈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자중자애하시면 이런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 판단 다 스스로 하거든요. 굳이 뭐 여당이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피곤합니다. 가뜩이나 국민들 피곤하십니다. 더위도 피곤하고요. 축축한 이 습기도 피곤하고요. 아주 피곤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 얘기는 안 하고요. 다른 사안인데요. 김은경 위원장과 관련이 있어요. 다음 화면 좀 보시죠. 그런데요, 이게 이 혁신위원장의 임명권자는 이재명 대표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사실은 혁신위원장 지명됐을 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래경 전 위원장 건. 그때 과거의 어떤 발언 때문에 큰 논란이었는데 이번에도 설화에다 뭐 막 겹쳤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저렇게 돼 있죠. 이재명의 픽. 왜 자꾸 논란인 건가? 신성범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사실 혁신위원장은 모셔오는 자리잖아요. 도움을 달라고.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논란입니까? 뭐라 그럴까 사회적으로 화제가 될 만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정치부 기자들이 저런 사람 어떻게 찾아냈지 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만 꽂혔지
이 도덕성이나 이런 백그라운드 체크를 전혀 안 하는 거니까 깜짝 인물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래경 씨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공대 출신의 운동권에 운동권식으로 돈 벌어서 운동권 도와주는 숨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했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도 알았는데 그것도 다 넘었잖아요. 그다음에 김은경 여성 무슨 금융감독원 부원장 1호 또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앞에는 이건 안 나옵니다만 대선 때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조동연 씨라고 있어. 그때도 논란이 됐었어요. 예, 맞아요. 육사 나온 여성 장교다. 예. 하버드 출신이다. 영어도 잘한다. 근데 또 개인사 문제가 그때 논란이 결국 됐었어요. 개인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눈을 가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재명 의원의 사람 보는 눈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과거에 또 경기관광공사 이런 것까지 지금 화면 나오는데 아무튼 논란했던 임명 자체가 어떤 사람을 새로 뽑았는데 논란이 됐던 모습들이 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김두수 전 총장님. 근데 이제 혁신위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혁신위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조기 종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조기 종료한다면 혁신안을 또 공개하면서 끝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런 상태에서 그 혁신안이 권위를 갖겠는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기 종료 얘기는 나옵니까? 예, 일단 그 혁신위 자체가 한시적 조직이었고요. 조금 더 뭐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9월 달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제 논란도 있고 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혁신안을 발표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아마 8월 말 정도에 이제 종료할 이달 내로 조직이 이제 끝나는 걸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혁신위가 그 당을 혁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너무나 차이가 많고 그래서 혁신위 자체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혁신위를 구성하거나 앞으로 또는 뭐 여야 다 뭔가 사람을 이제 인재를 영입할 때 한국 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인사는 만사다 해서 좀 더 완벽한 인물을 구하고 싶지만 사실 정치계 밖에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인재는 정치를 잘 알고 정치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면서 뭔가의 그 정치 내의 문제를 잘 뭔가 이렇게 이제 꿰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냥 이미지가 좀 더 신선하다고 이걸 해결할 수는 없는데 김은경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름의 이제 그 혁신안을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본인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한 번에 노인 발언에 실수를 했고 지금의 이 가족사 문제는 그야말로 이거는 가족사의 문제지 이걸 개인의 그 어떤 혁신위원장의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쪽으로 좀 지나치게 공격하거나 그걸 너무 자격 미달로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준비했던 그리고 혁신위원회 전체가 준비했던 혁신안을 발표하고 또 당내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처리할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은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사실 혁신안 그리고 당이 바뀌는구나. 그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혁신위원장의 개인적인 문제 어떤 얘기한 거 문제성 발언 이런 게 주목을 받고 말았거든요. 지금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게 최근에 이 김은경 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 내부에서 또 쓴소리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좀 듣고만 좀 가보겠습니다. 두 명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8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신 게 아니라 악담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폭로에도 침묵할 생각입니까? 천안함 막말의 이래경 위원장에 이어 노인비하, 시부모 논란의 김은경 위원장까지 이재명 표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폐륜입니다. 막말, 의혹 투성이 인사로 민주당의 혁신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악화 일로의 여론 속에서도 이 대표가 침묵하며 사태를 관망하는 건 결국 김은경 혁신위 임명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지금요. 뭐 저 발언에 대해서 또 이제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여당으로부터 저런 지적을 듣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자체만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문의
후회가 키워드입니다. 후회하고 있다. 어떤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뭔가 후회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 좀 몇 가지로 나눴는데 우선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시일 한참 지나고 나서 애초에 내 구상은 어찌 보면 실패했고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한테 이렇게 차정 교수님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마 임기 중이겠죠. 비서관들한테 얘기했다 보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검찰총장에 임명한 뒤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아 정말 나 후회한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진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럼 진짜 했다면 왜 그랬을까? 이게 궁금해지네요. 글쎄요,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시는지 저도 뭐 판단할. 최강욱 의원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없는 걸 말씀하시는데 본인도 지금 들은 이야기잖아요. 전원이에요? 예, 전원이죠. 제가 그 과거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거의 매일 뵙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나와서 그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정수석으로서? 예, 민정수석으로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요. 상당히 원칙주의자예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이 속내를 털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여러 번 이 기자들하고 만나면 상당히 사적이고 좀 이 속에 담은 이야기도 할 것 같은데 항상 준비된 이야기만 해요. 항상 준비된.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사무적이다 이겁니까? 아니 사무적이라기보다 본인의 속내를 누구에게 잘 털어놓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같이 근무하던 부하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진짜 문 수석은 그런 이런 공적인 이야기 말고 사적 대화를 잘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의 안 하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강욱 의원 말씀 들어보면 그럼 이제 뭐 대통령 하시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뭐 이야기할 수도 있죠. 왜?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 심중에 담아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또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단 저런 뭐 똑같은 말이지만 저런 취지의 얘기 그러니까 해석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괜히 시켰다 후회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임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 사태, 조국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특히 문 대통령이 아주 역점을 뒀던 검찰개혁이 거의 거꾸로 가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내가 윤석열 총장을 괜히 임명했구나 하는 생각을. 그러면 이 얘기를 꺼낸 그 시점은 상당히 아마 제 생각에는 퇴임의 막판에 그 정도 이른바 대선이 끝난 뒤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때 이제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 시절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서관들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진짜 만약에 본인의 그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임명을 후회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후회할 게 있었다고 봅니다. 뭐냐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5단계나 이렇게 진급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잖아요. 그때 임명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제일 잘 드는 칼, 그걸 잘했다. 특수통 그러니까 검사, 그 윤석열 총장을 발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당시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팀들이 차장 검사를 비롯해서 이 채권들을 다 해가지고 특수통들을 다 전진 배치시켰잖아요. 그리고 당시 그때 야당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던 구태를 못 버리고 있다. 문재인 시절에 문재인 정권의 검찰인데도 뭐 했습니까? 비사실 공표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과거 검찰의 구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데도 그때는 아무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오히려 저는 후회를 한다면 그 대목부터 후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재훈 교수님께서 다각도로 후회할 지점을 골라주셨는데 일단 차 교수님 짐작대로라면 저 후회한 시점은 아마도 임기 거의 막판 또는 당시에 대선이 지난 뒤에 뭐 이제 정권이 교체된 그 시점 아니겠는가까지 이제 약간 추정을 해서 아주 정확한 거 모르지만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다음 준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는요 2021년 초에 신년 기자회견 때 나온 목소리거든요.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성범 의원님, 앞서서 최강욱 의원의 얘기 후회했다. 그리고 지금 2021년이에요. 1월 달입니다. 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약간 달라요. 다른데 그러면 뭐 시점의 차일까요?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한 걸까요?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저 문재인 선생의 발언도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이 심각할 때 기자회견 때 나온 이야기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 이 손바닥을 못 벗어날 거라는 이제 취지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 이런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틀린 건데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자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지청장이 나와서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난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거기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물건 하나 건졌다고 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전고검 대전고검 가 있던 사람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니까 기자실에 와 소리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때가 말하다 이 반골 기질이 굉장히 멋지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아신 대로 반골 기질 야생마. 이게 자기 말 잘 들을 때는 좋았겠지만 또 자신들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게 강도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거로 생각을 못했겠죠.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와서 이제 후회한다고 하는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사람을 잘못 봤다고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남들이 다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구현을 한다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뭐죠? 개인적으로 보면 뭐랄까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반골 기지도 있고 야당을 봐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제 추론이긴 한데 당시 야당이면 지금의 여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검에 있으면서 이렇게 검찰이 봐준다는 게 뭐죠? 사건을 잘 봐주는 게 아니라 수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야당에게도 굉장히 잘 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문재인 의원도 혹여나 당시 의원도 윤석열 검사한테 뭐 이래저래 좀 뭐가 연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의심은 평소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2002년 4월이죠. 그러면은 대선이 지난 다음에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한 얘기가 지금 영상으로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 내용도 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예. 그 부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 부분을 우리 편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잘 했어야 됐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말하자면 야당의 이제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됐으니 하여튼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인데. 하여간 이상한 모양새가 된 건 사실인데. 그럼 앞서 최강욱 의원 얘기하고 같이 붙여서 누구 생각하면 김수선 총장님 확실히 후회하는 겁니까 그럼? 후회했을 겁니다. 증권을 내줬는데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증권을 내줬는데 후회 안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인 문재인으로서 어디에서 내가 잘못됐는지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면 더 문제고요. 그럼 사실상 후회를 한다는 거는 판단이 본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늦어도 예를 들면 2021년 1월 달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미 실수하신 겁니다. 그때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장관 모두에게 동반 사퇴를 시켜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사실 갈등이 거의 극에 달았던 시점 극에 아닙니까? 달았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자기 부하의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재판 결과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2개월은 부족하다라고 한 판단으로 이미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면 이 사람이 튀어나가지는 않을 거다. 잘못 판단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애초에 윤석열 중앙지검장까지는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을 시킬 때는 검찰총장으로서 부적한 병역 비리 혐의도 있었고 부동산 투자 혐의도 있었고
기타 그 수사에 개입한 정황 이런 게 많아서 부적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해서 앉혀서 검찰총장을 했으면 그 뒤에 더 잘했어야 되는데 조국 장관 시절에 사표 받겠다 해서 받았어야죠. 그때도 안 받았죠. 그 뒤에 추미애 장관 갈등할 때도 안 했죠. 그리고 국민 앞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해야 되는데 내가 다 싸가안고 문재인 가겠다. 정부 검찰총장. 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정권을 넘겨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가 아니라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 전 총장님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왜 그러셨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목조목 짚으면서 그때 왜 안 하셨어요? 이거 안 하셨어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심성 뭐 이런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어요? 자꾸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셈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자, 최강욱 의원이 한 가지 더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생전 처음 전화를 받은 거죠. 네.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전화 받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거의 책망하듯이. 네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도 이걸 지금 결정 안 하고 장관을 지금 그만 낙마를 시켜야지 따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사표 내겠다고.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내가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은 그분이 이렇게 화가 나시면 보이는 표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대통령이 굳어지면서 사표를 받으시라. 정혁진 변호사,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게 굉장히 사표 얘기 나오고 험악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최광욱 의원의 말을 신빙할 수가 없어요. 아, 일단 못 믿겠다?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야기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제 임명됐습니까? 2019년 7월 달에 임명됐어요. 조국 사태 언제 났습니까? 2019년 8월 달에 났어요. 한 달 사이에 났어요. 최광욱 의원 말대로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7월에 임명한 검찰총장을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8월이든 9월이든 사표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사표를 냈으니까 받으라 그랬다. 그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성격상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한 달 정도밖에 그 시간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7월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인사청문회까지 다 한 사람을 8월, 9월에 그 사표를 받겠다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매우 무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18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23기예요. 19, 20, 21, 22기 다 나가야 돼요. 5기 차이예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누가 검증했습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는데 민정수석 누구였습니까? 조국이었고요. 공직기강 비서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최광욱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상황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민정수석실에서 그렇게 최광욱 의원 말대로라고 하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실패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윤석열 총장 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올렸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후자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나와가지고 최광욱 의원이 한 이야기가 다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최광욱 의원은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일을 잘못한 것을 지금에 와서 덮기 위해서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알고 있겠죠.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지 않고 안 했어요. 그리고 대신 오늘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책 속에 글 뭐 이런 걸 올리는 거는 계속 하고 있더군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장이 나와서 다뤄봤습니다. 후회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거 이건 쉽지는 않은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다뤄봤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서울 잼버리요? 새만금 잼버리 아니었습니까? 서울 잼버리가 되는 건가? 이겁니다. 사실은요, 그동안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 여러 가지 말했죠. 폭염이 일단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뭐 벌레, 청소가 안 된다, 식사가 왜 그러느냐, 도대체 시설은 뭐 한 거냐, 이 무릉덩이는 뭐냐, 별얘기가 다 나왔는데요. 정부가 조금 늦었지만 굉장히 안간힘을 쓴 모습들은 또 있었어요.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영지에 있단 말이야 지금도 같이 보다니면서 지금도 그 사람 범죄자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 계속 하잖아. 우리는 다른 거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정리예요 정리. 제가 들은 말에 따르면 서로 사과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과했고 그다음에 분리 조치되어 있고. 무슨 뭐 성범죄 논란 뭐 주장 뭐 그다음에 반박하는 것까지 해서 막 뭐 아무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번 잼버리요. 다 화면은요.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장실 청소하는 사진도 잠깐 나왔거든요. 뭐 본인이 직접 청소하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생각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이 사진이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화장실 청소하는 총리. 그런데요. 여기 보면 알바생 모집이 있어요. 알바생 모집. 국내 구인 구직 사이트에 잼버리 알바 모집. 어떤 알바냐면요. 화장실, 샤워실 청소예요. 근데 다른 업무보다 급여가 높은데 3일 이상 하면은 일당 20만 원. 3일을 못 채우고 그냥 하루씩 하면 18만 원입니다. 상당히 급여가 높습니다. 알바 치고는요. 엄청나게 급여가 높은 알바인데 이렇게까지 지금 정부가 뭘 움직였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스카우트 연맹 태풍 지금 올라오고 있죠. 우리나라로 태풍 북상 영향으로 새만금 야영지에서 전원 조기 철수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하고 무슨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정부 보고 단단히 준비해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우리 정부가 뭐 확언도 했다, 약속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세계 스카우트 연맹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조기 철수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두수 전 총장님, 그럼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 조기 철수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수도권 또는 서울로 온다 그러거든요. 다 그 4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이요. 결과적으로 새만금을 잼버리 장소로 선택한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일단 장소 선택 문제도 최종적으로는 벌어졌는데 예. 애초에 이제 결정이 났던 2017년 경우로 생각하면 그때 유치했죠. 예, 그러니까 전북의 새만금 지역의 간척지에 하면 좋겠다라는 발상을 했고 또는 이제 무주도 대안이 있었다고 무주. 무주 이제 태권도 무주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휴양지처럼 많이 가시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 잼버리 전역시 그러니까 스카우트들이 모이는 이런 대회라는 게 약간 이제 개척하고 모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새만금이 대한민국에서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로부터 해서 새만금 간척 때부터 그 쓰임새를 가지고 항상 얘기가 우리 있었어요. 국토의 좀 더 균형 발전과 영원함의 이런 안배 이런 걸 고려해가면서 했다 보니까 결국 새만금 쪽에 이제 정치인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거기에 SOC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국도 좀 그 포장이라든지 좀 시설 기반을 갖추자. 그러니까 새만금이란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여러 가지 시너지를 노력했는데 문제는 그만큼 이게 국책 사업에 가까울 정도로 국가 행사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행사고 국가가 책임지고 이거 하나하나를 챙겨야 하는데 잘했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이게 대표도 없었다는 거고요. 결국 나름의 공동위원장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책임을 못 졌고 결국은 예산은 뭐 천억 정도로 썼다지만 결과적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4만 5천이 왔는데 화장수가 400개가 안 됐다고 하니까요.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런 불평이 청소도 나왔단 말이에요. 하루 2번 내지 3번 정도의 청소를 하는 용역을 했는데 저는 매 시간마다 체크해서 하고요. 숫자도 모자르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총체적 무능이 나타났는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못해서 결국 2030년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도 이제는 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아주 심대한 국격을 타격을 주고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잃어버린 이런 일이 됐다고 생각해서 정말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 백서도 내고 또 책임질 사람 예. 책임지게 하고 그러면서도 이 총체적인 이런 것의 리더십의 문제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요. 이 사안 놓고요. 정치권, 의례권 가만히 있지 않죠? 이거 누구 잘못이야? 보니까 그쪽인데 이런 반응 계속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빨리 현장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샤워장, 화장실, 뭐 기타 급수대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준비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늦어진 거는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나 해수부, 새만금청하고 그 여러 가지 사용 허가 변경 절차인데 그건 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질 겁니다.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역경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장관 작년입니다. 저게 작년 국회에서 있었던 일에 굉장히 잘 쉽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따지고 보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유치가 됐고요. 윤석열 정부 때 개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엄격히 말하면 양쪽 다 그렇게 자유롭지 않거든요. 근데 여야는 그냥 싸워요. 이런 거 있으면. 근데 일단 지난해 8월과 10월에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렸고요. 당시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참석해서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했던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라고 몇 번 물어보면서 역사가 기억할 거라고 말까지 남겼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다 화면을 보면요. 지적하는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허은하 의원인데 압도적 무능을 증명한 여가부다. 압도적 무능이라고 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 없는 부처다. 이제 우리 정부가 약속한 대선 공약을 완수할 때 여가부 폐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됐군요. 그러면은 지금 주장이. 자, 신성범 전 의원님, 이거 여가부가 맡아서는 안 됐었던 건가요? 여가부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수장 부처로서 끌고 왔거든요. 지금까지 이거를. 우선 책임 논쟁할 때 예. 그럼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는 뭐죠? 화장실, 샤워장, 먹는 걸 못 챙긴 게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거는 단순간에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장관이 나가서 자신 있다고 해놓거나 현장에 안 가서 안 챙긴 거다. 그러면 작년부터 걱정을 했는데 안 챙겨놓은 거죠. 그분이 잘못하는데 그럼 6년 동안 준비했던 전 정권은 뭐 했냐 말이에요. 나무를 심는다 그러고 나무도 안 심고 그리고 심지어는 6년 동안 돈을 엄청 썼는데 겨우 2년 전에 공사 발주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기반 업체를 급하게 선정한다고. 2021년도에 공사를 냈다는 거예요. 2년 걸리는 걸 1년 9개월 전에 발주를 했으니 뭘 했냔 말이에요. 나무 하나 안 심고 겨우 석 달 만에 넝쿨식물 갖다 놓고 사회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 대목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가부의 문제라고 보기 힘든 거예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 자, 17년부터 새만금이 유치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전라북도가 가장 인원이 많고 실무 현장을 아는 사람이 전라북도예요.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 언제 만들었어요? 2020년 7월달에 만들었어요. 예. 사무총장이 누가 갔죠? 여성가족부 기획조정관에 가서 그 사람이 지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 다 파견돼 있고. 그때 공동위원장은 2020년 7월에 공동위원장은 예.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가부는 어떻게 보면 일을 마무리를 못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여가부 직원이 몇 명? 280명밖에 안 돼요. 김현숙 장관의 잘못은 뭐냐? 이렇게 답변해놓고 현장에 가서 한 번도 둘러보지 않았다는 것. 둘러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지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문제를 갖고 나오기에는 예. 본질과 좀 벗어나 있다. 특히 다른 부처 장관들이 3명이나 되는데 예. 중앙부처 일 아니었느냐? 미안한 이야기지만 올해 2월 달에 장관들을 넣었어요. 왜 넣었습니까? 아니 작년에 이태원 참사하고 나니까 안행부 장관 넣자. 왜? 예. 안전관리해야 되니까. 문체부 장관 넣자. 왜? 한국 관광 프로그램 넣어야 되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정관을 바꿔서 두 장관을 끌어들인 거예요. 예.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전라북도와 조직위원회 그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잘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막 이런 얘기 많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끝나고 나면 분명히 책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지난해 김현숙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응답하는 모습인데 오늘 김현숙 장관이 브리핑에서 한 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작년에 김현숙 장관에게 질문했던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있거든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 한 말이 있는데 두 가지 연속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준비 부족이 있었던 부분은 맞고요. 그동안 상황은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저희는 세계연맹으로부터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그 안에서 상당히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어서 그 세계연맹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는 퍼센트는 지금 4% 정도라고 나타나고 있어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있고.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죠. 뭐 폭염은 그늘막을 설치한다든가, 냉풍 장치를 준다든가, 생수를 공급한다든가, 에어컨 설비를 한다든가, 대집회장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거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호관계 평가는 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음 화면은요. 그동안 돈이 1,000억, 1,100억 정도 지금 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일단 잼버리 예산인데요. 보세요. 쭉 보시면 맨 밑에 거 보세요. 1,100억이 전체 들어간 예산인데 뭐 교육장, 뭐 야외 야영장 시설 조성 등등등 기반시설 썼는데 맨 밑에 조직이 운영비가 869억. 뭐예요? 74%를 여기다 쓴 거예요. 운영비로. 뭡니까 지금 이게? 그럼 뭘 만드는 데 쓴 게 아니라 운영하냐고 돈을 저렇게 쓴 겁니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잼버리를 준비한다가 해외 출장을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많이 가셨대요. 뭐 거의 90번 넘게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가셨답니다. 4박 5일 일본, 부안군 공무원이요. 일본과 동질감 형성 목적, 사케박물관 양조장, 체코, 프랑스, 영국, 런던 뮤지컬 프라하성, 중국도 있습니다. 상해 크루즈는 뭡니까? 상해 크루즈는.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베니스도 갔군요. 새만금 베니스 연계성 모색이요. 그다음에 잼버리 지역축제 발전 모색, 버킹엄 궁전, 몽마르트 언덕 와인. 저정 교수님. 예. 뭐죠? 저 지금 저 편물 보면서 떠오른 지금 일종의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일종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1,100억 그렇죠. 운영비가 지금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야영장의 지금 기반 시설 조성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제일 적게 129억을 썼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간척지라는 특성상 물이 안 빠질 수 있다. 항상 침수가 된다. 이런 부분도 상하수도 시설 235억이거든요. 이거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아니, 원래 저런 거 저 행사하면은 운영비 조직의 운영비가 많이 듭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연불보다 제밥이라는 거죠.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조직 운영비 중에 아마 상당수의 액수가 해외 출장에도 아마 썼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건 확인을 그렇죠. 해봐야 됩니다만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썼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감투를 쓰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아마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지만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책상에 앉으시는 분들이 늘어났다. 감투만 계속 늘어난 것이죠. 물론 지금 아까 뭐 베니스를 간다, 상하이 크루즈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고 난 뒤에 연계 산업, 연계 사업, 후속 사업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그러나 상태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잼버리 본행사잖아요. 본행사의 준비는 전혀 안 해놓고 사업 끝나고 난 뒤에 연계 관련된 프로그램들 한다는 핑계로 지금 새만금하고 베니스하고 연계성이 떠오르십니까? 베니스가 아무래도 지금 바다가 이거 있고 하니까 물이 많이 있고 하니까 지금 비판하신 거죠 지금? 아니 제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제 내피셜로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하이 크루즈 같은 경우도 아마 새만금이 앞으로 개발되면 거기다가 크루즈항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잼버리 내잖아요. 무엇이 중요한 거냐 이거죠 지금. 그리고 저거 세 번째 떠오르는 지금 하나의 생각이요. 너희가 돈 던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아마 이 관계자들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아까 이 지금 1,170억이 다 국비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 예산 누가 만들어주죠?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국회에서가 예산 편성하고 그러면 지금 6년 동안 했으면 그러면 결산 안 합니까? 근데 그럼 제대로 이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안 알아본 거네요. 안 알아본 거죠. 그러면 결산 누가 합니까? 감사원이 하잖아요. 그리고 해당 부처들 자체 감사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는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누가 누구를 지금 손가락질하는 거야 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총체적 부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옥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들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일단은 개최 장소하고 날짜가 다 틀렸죠. 왜냐하면은 8월 달에 우리나라에 태풍 오고 홍수 오고 폭염이 있을 걸 몰랐겠습니까? 8월 초는 늘 그런 걸 예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장소가 간척지인데 최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가 오면 물 고일 줄 몰랐습니까? 그다음에 저기가 간척지예요. 간척지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저기는 바다란 뜻이에요. 그렇죠. 바다 한복판에 다른 데보다 직사광선이 더 그 내려 쪼일 걸 몰랐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새만금을 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예산 얼마 투입했으니까 1,170억 투입했다고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보니까 뭐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조금 전에 봤듯이 운영비만 870억이었잖아요. 운영비만. 그런데 이 운영비에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연봉은 빠졌을 거라고요. 거기서 파견이 되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공무원 연봉은 원래 뭐 그 사무관이면 사무관, 국장이면 국장. 그렇겠죠. 연봉 다 여가부든 뭐 부안군청이든 아니면 그 전북도든 그거 빼고 870억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870억인데 청소가 제대로 됐습니까? 뭐 물이 제대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인 부실인데 제가 봤을 때 그 하루라도 빨리 철수한다라고 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나라 망신 다 당한 거 여기에다가 저기 태풍 오는데 인명사고까지 나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 야영지를 떠나기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로 지금 했다는 제가 거잖아요. 봤을 때 당장 내일이라도 빨리 뭐 서울이든 어디든 안전한 데로 애들 다 이렇게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일 다 수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돈 쓰고 나라 망신까지 당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선 총장님, 근데 내일 오전까지 뭐 야영지를 떠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그런 얘기를 발표했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돈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들어가는 거? 아마도 뭐 우리가 국제 대회를 하면 88 올림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자 있던 올림픽이 흑자가 돌았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뭐 2002년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성공한 거였습니다. 이번 유일하게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에 뭐 마침 뭐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뭐 이런 걸 통해서 마무리한다니까 아주 마무리 좀 잘하고 뭐 시군구청으로 지금 뭐 좀 숙박을 신청을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알겠습니다.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